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수많은 고민들 중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겪은 사연이에요. 항상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늘 후회만 해왔는데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죠. 저는 대학교 실시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는 너무 순수했던 마음으로 오로지 저만 좋아해준다는 믿음 하나로 연애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대학교 때 과제는 물론 제가 아프다면 수업 시간에도 나가서 약을 사오곤 했었죠. 모든 친구들이 제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두루두루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성민이는 널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헌신적이야? 네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약소로 가는 것 좀 봐. 성민이가 다정하긴 하지. 나도 그런 면 보고 만나는 거니까 뭐. 나도 성민이한테 잘할 거고.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부러운 기집애. 얼굴도 잘생겨. 너만 바라봐. 너 진짜 여한이 없겠다. 어찌됐건 이러다 학교 1호 커플이 결혼까지 할 것 같아. 그렇게 대학교 시절은 저에게 꽃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때쯤 저희에겐 조기 취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경영학과를 나온 남자친구와 저로서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인턴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죠. 하지만 성적 때문에 학과에서 유일하게 제가 먼저 조기 취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인 남자친구는 취준생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살짝의 균열이 생겼지만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남자친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지라 저도 열심히 취준생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때가 좋았던 건지 조기 취업한 회사에 인턴 자리로 들어간 곳에서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남들은 취업하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스펙 쌓기 바빴지만 시기를 잘 타서 저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스펙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해도 충분했고요. 학교에서 남자친구를 매일 만났다면 지금은 저희 회사 일과 남자친구의 취업 문제로 만나는 횟수가 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취준생은 힘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다 맞춰줬어요. 학교 다닐 때 잘해줬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은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연애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지만 공부가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했었죠. 너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안 좋아? 아니면 공부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아, 됐어. 내가 사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먹으러 가냐? 돈 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 미안. 말이 심했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공부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고 풀어. 아, 진짜 미안하다. 요새 내가 왜 이러는지. 주변에 하나둘씩 취업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나도 모르게 좀 예민한가 봐. 아니야, 괜찮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취업 준비가 힘들긴 하지. 내가 우리 회사 공고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선호하는 것들도 내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힘내. 우울해하지 말고. 아, 진짜 고마워. 힘내야지. 나도 모르게 조급해진 거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네가 힘이 돼줘서 너무 좋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거라곤 회사들의 인재상 필요한 스펙들을 포트폴리오에 정리해서 건네주는 것뿐이었네요. 물질적으로도 남자친구는 취업준비생이었기에 데이트 비용은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문제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벌고 있고 남자친구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남자친구는 더 예민해져만 갔어요. 한 번은 회사에 회식을 하는데 남자친구의 전화를 못 받은 날이 있었죠. 너 장난하냐 지금? 내 전화 왜 안 받아? 뭐 했어 어디서? 너도 나 무시하는 거지 지금? 너 일한다고 뭐 유세 떠는 거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식한다고 아까 문자 했잖아. 회식을 하다 보면 전화 못 받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지금 네 말은 내가 직장인이 아니니까 널 이해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너까지 나 지금 무시하냐고. 아 진짜 열받아. 너 진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너 지금 한 말 진짜 별로야, 알아? 내가 알던 김성민 맞아? 요즘엔 진짜 낯설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시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미안해.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진짜 열심히 할게. 아니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 너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좀 더 생각해봐. 전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쉼을 권했죠. 아무래도 취업 준비만 2년을 하다 보니 자격지심도 있고 피폐해진 것도 있어서였어요. 남자친구는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며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노선을 틀었다고 말을 했어요. 취업을 당장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자친구 성격이 변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이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나 공무원 준비해보려고. 어차피 취업해도 당장은 좋지만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직장인 공무원 할까봐. 뭐? 갑자기 공무원? 뭐 되기만 한다면 좋긴 한데 하던 공부랑 좀 다르지 않아? 그럼 몇 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년이야. 딱 1년 안에 승부 볼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붙을게. 한 번만 더 믿어줘. 그리고 나 공무원 붙으면 결혼하자. 남자친구가 딱 1년만 공무원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말릴 수도 없었고 워낙 결의에 차 있는 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만 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성과를 많이 내어 최연소 대리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죠. 축하를 받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지금은 예민한 시기이니 당연한 축하조차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남자친구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준생 때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죠.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제가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을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한없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유, 우리 채린이 덕분에 성민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채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하면 좋은데. 좀만 기다려, 채린아. 아마 우리 성민이는 꼭 해낼 거다. 너도 우리 성민이 믿지? 난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럼요. 성민이 잘할 거예요. 요즘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도 보면 성적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아유, 우리 채린이가 있어서 그래.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니? 성민이가 너라면 껌뻑 죽잖아. 그런 네가 힘이 돼줘서 그래.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성민이 고시원에다 가져다 주면 되죠? 반찬 많이 하셨네요. 전 가끔 어머님이 해다 주신 반찬도 남자친구 고시원에 날라주기도 하였죠. 뭐 제 반찬도 해주셨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취준생 남자친구에게 본격적으로 고시생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는 여자친구가 되었죠. 저도 일 욕심이 많았던지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회사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약속했던 1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대견스럽게 공무원에 합격하는 기쁨을 잃었어요. 9급 공무원이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안정감에 저희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2년의 취업 준비, 그리고 1년의 고시 생활 끝에 남자친구는 9급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의 파란만장했던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채린아.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기다려왔던 고백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의 긴 공백 기간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으로 남자친구는 출근을 하였고 저도 늘 반복되는 똑같은 회사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저도 직장인이고 남자친구도 직장인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되고서 조금 변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취업을 하고 나니 씀씀이도 커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직무가 아니었는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생 끝에 취업을 했으니 실망감이 큰가 보다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아, 피곤해. 네가 공무원 사이를 몰라서 그래. 일반 회사랑은 달라요. 계급 사이가 얼마나 투철한지 아무나 못할 것 같다니까. 아, 그 정도야? 그러게 너 힘들겠다. 회사원도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무원 사이가 답답할 것 같긴 해. 고생한다. 너라면 절대 못할걸? 근데 나랑 완전 적성이 진짜 안 맞아. 난 좀 큰 돈 만지고 싶은데. 아참, 엄마가 주말에 집에 오라는데 어때? 아, 괜찮아. 주말에 그러면 어머님네 찾아뵐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다. 너 시험 붙고 한참 지나서까지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 근데 쏙 안 맞아. 그냥 평생 직장이니까 하긴 하는 건데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귀에 딱지 않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아휴, 힘들겠네. 그래도 네가 부러워. 연금도 나오고 말 그대로 철밥통 아니겠어? 1년 만에 붙다니 진짜 대단해, 내 남자친구. 너 나 몰라? 한다면 하는 애잖아. 취업이 워낙 요새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야 껌이지.
다른 거 다 잘하잖아, 나. 약간 허세 아닌 허세가 가득한 남자친구였지만 취직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귀엽기도 하였죠. 그래, 마음껏 누려라 했네요. 그리고 그 주말 예비 시어머님이 밥 한번 먹자 해서 예비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날 많은 걸 보고 느낀 날이었죠. 아이고, 채린이 왔니? 넌 어쩜 연락 한 번을 먼저 안 하니? 꼭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일단 앉거라. 배고플 텐데. 무언가 말에 뼈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요새 일도 많고 성민이도 바쁘고 저희도 자주 못 만났거든요. 앞으로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래. 아니, 우리 성민이가 공무원이 됐잖아. 내가 어디 가서 다 자랑하면 아주 아줌마들이 난리야. 우리 성민이 대단하다고. 요새는 그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 안 그러냐? 취업이야 개나 소나 아무데나 다 하는 거.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해? 아, 그렇죠. 성민이 대단하죠. 1년 만에 시험에 붙고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새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아주 살맛나. 아니, 어제는 찜질방에 갔는데 우리 성민이 중매자리 들어온 거 있지? 아유, 선생이라나 뭐라나. 순간 중매라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중매요? 아, 성민이 인기 많네요. 아니, 공무원 되어서 동네에서 인기 스타 된 거 아니에요? 곤란한데. 억지로 어머님께 장단 맞춰 웃어 보였지만 기분은 너무 나빴습니다. 아들이나 엄마나 공무원에 아주 심취해 있었구나 생각했죠. 아유, 근데 내가 뭐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는 했지 뭐. 참 아까운 자리였는데 말이야. 성민이가 인물도 좋잖니. 아휴, 엄마 그만해. 뭘 또? 하긴 아니. 동사무소에서도 여직원들이 좀 내 의식 가는 것 같단 말이지. 취업하니 확 달라. 두 모자가 쌍으로 제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남자친구마저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어졌죠. 꾸역꾸역 집에 간다는 말을 참으며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어요. 오늘 있던 언행에 대해 불쾌하다고 말했죠. 오늘 뭐야? 너희 어머님이랑 너랑 아니 사람 앉혀놓고 중매가 어쨌느니 여직원들이 어쨌느니 나 왜 초대한 거야? 일부러 들으라고?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그냥 엄마는 좋아서 그런 건데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 아,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예민해? 아니 태도에 문제 아니야? 사람 앉혀놓고 너 우리 엄마가 너 취준생 때 앉혀놓고 채린이 선 들어왔느니 하면 좋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하여튼 예민해서 뭐 기분 나빴다니까. 일단 사과는 하는데 너도 예민한 거 좀 고쳐. 그거 사람 되게 피곤해.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속했던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또 한 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께 실망을 크게 했었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시험에 떡하니 합격해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오니 얼마나 든든한지 사도는 좋으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내가 우리 아들 좋은 선자리
다 마다하고 재린이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뭐 의리가 있으니까. 네? 성민이가 인물도 좋고 아무래도 훤칠하니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 채린이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걸요. 어머, 여자는 나이 들면 그래도 끝이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들면 중년의 멋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는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말이 없으셨죠. 아니, 참으셨어요. 좋은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면 혹시나 딸의 결혼에 지장이 될까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예단 목록 정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성민이랑 채린이가 좋은 날로 정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아유, 목록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민이는 국민 사위잖아요. 남들 다 원하는 공무원. 그래서 아무래도 예단은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돈, 제가 성민이 통해서 목록을 짜고 전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신중해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네 형편도 평범했고 저희 결혼에 뭐 하나 보태주시지 못할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그리고 상견례가 끝이 나고 애써 엄마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제가 다 죄송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이네가 원래 안 그러는데 취업 되게 오랜만에 했잖아. 그래서 들떠서 그래. 그냥 엄마가 이해해줘. 뭐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야지 어떡하겠니? 참나. 구급 공무원 그게 뭐라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너랑 성민이랑 그동안 만나온 살만 아니면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 그 사돈될 자리가 영 아니다. 결혼하고까지 그러면 진짜 피곤한데 어쩐다니? 아니야. 그래도 따로 만날 땐 되게 잘해주셔.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성민이 성품 알잖아. 그렇게 엄마 기분을 풀어드리고 저희는 본격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교 시절처럼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어느덧 제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였어요. 대리로 승진했을 때는 남자친구가 한참 취업 준비 중이어서 말은 못했지만 이번엔 남편에게 축하받고 싶었어요. 자기야,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최연소 과장이래. 우리 오늘 일 끝나고 파티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 축하해. 그래,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좋아하는 파스타집 내가 예약해 놓을게. 끝나고 거기로 와. 그렇게 일이 끝나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할 생각에 설레어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역시나 먼저 와 있는 남편이었고요. 오래 기다렸어?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그래도 이제 가장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요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나? 어느 정도 진급하고 퇴사하는 거지. 너무 회사에 몸 바치지 마. 어차피 퇴사할 건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여기 평생 직장처럼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공무원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몸 바쳐 일해도 나중에 명예퇴직 이런 거 권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살해. 남편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 비전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본인 취준생일 때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으면서 지금은 공무원이 됐다고
회사를 무시하는 격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보니 저와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 매번 다툼이 되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새로 산 옷에 구두에 핸드폰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제가 벌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집안 문제에 관련된 돈은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생활비며 식비 말이죠. 처음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버는 족족 본인 꾸미는데 돈을 쓰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무리한 지출을 하면서부터 다툼이 되었죠.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자기 저축 안 해? 너 왜 어떻게 되려고 그래? 집 대출금에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아? 돈 아무리 모아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이면 1200이야. 10년이 돼야 1억이 넘어. 그걸로 집을 살 수 있냐? 지금처럼 너도 아등마등 하지 말고 살아. 그냥 우리끼리 벌어서 쓰고 싶은 거 쓰고 여유롭게 살자 이 말이야. 뭘 그렇게 아둥대? 뭐? 당신 이 집 대출금은? 그리고 돈 그렇게 펑펑 쓰다가 나중에 큰일 생길 때 어떻게 할래? 자기 이제 혼자 아니잖아. 남편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욜로족이었다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나중에 연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도 낳아야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세상을 그때그때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니요.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다 코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두 푼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그 잘난 공무원도 그만두었죠.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전업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무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월급쟁이는 비전도 없고 돈을 모아도 집도 못 산다더니 남자친구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마저 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수익이 나왔어요. 남편은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마나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냐며 또다시 아들을 치켜 세우기 바빴어요. 전 속으로 말이 좋아야 전업 투자지. 백수나 따로 없는 남편이 한심했네요. 공무원은 나랑 안 맞아. 박봉해, 민원해. 평생 이거 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녀? 난 큰돈을 만져야 해. 다들 그러고 살아. 어떻게 내 적성에 딱 맞춰서 일을 해? 다들 돈 벌려고 사는 거지. 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너랑은 다르지. 너는 회사원이 잘 맞잖아. 나는 사업이나 투자 쪽에 잘 맞는다니까. 나만 믿어봐, 진짜.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코인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소수야, 성민아. 정신 차려. 그럼 이 세상에 부자들만 있어야지, 안 그래? 그렇게 5, 6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매일 집에서 코인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풀리지 않는 것 같았죠. 언제까지 취직 안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해야 하니? 너 이대로 집에 눌러 앉을 거야? 지친다 진짜. 아이씨, 좀만 기다리라니까. 코인은 한 번 터지면 대박이야. 너도 봤잖아. 우리 대박 한 번 났었잖아. 너 날 수 있다고. 그 대박 이미 네가 쪽박으로 까먹은 거 생각 안 나? 진짜 이번 연도 안에 승부 봐. 다시 취직을 하던 뭐라도 나가서 하란 말이야. 저는 남편과 반대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사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았어요. 저는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고 남편은 까먹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지쳐갈 때쯤 저희 회사에서 유럽 투어 일정 출장이 잡혔어요. 동반 2인까지 가능하길래 저희 친정엄마, 남편, 시어머니 모시고
사이 회복 겸 갔다 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취직 설득을 위해 여행 가서 기분 좋을 때 설득해보자 싶기도 했고요.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여보, 회사에서 유럽 출장 잡혔는데 하루만 일하면 되고 나머진 자유 일정인데 우리 양가 어머님들 모시고 여행 갔다 올까? 오, 공짜야? 그럼 가야지. 가뜩이나 집에서 스트레스 쌓였는데. 근데 넷이 갈 수 있어? 보통 동반 1인이나 2인 아니었어? 그래서 한 명은 추가해야 하는데 뭐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추가해서 가면 되지. 넷이 다녀오자. 아, 굳이 추가해서 가야 해? 너랑 나랑 엄마랑 셋이 가면 안 돼? 장모님은 다음에 또 모시고 가면 되잖아. 뭐?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모시고 가지 말자는 거야? 그럼 어머님을 빼고 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넌 꼭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좋은 마음이 안 먹어져. 요즘 어머님이랑도 그렇고 너랑도 그렇고 해서 기분 전환 겸 갔다 오려고 한 건데 참나. 아, 미안해. 알겠어. 내가 경솔했어. 미안. 그럼 넷이 다녀오자. 근데 뭐 입고 가지? 일정 언제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그렇게 저희는 넷이 유럽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유럽에 가는 어머니와 엄마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가는 내내 어머님은 계속 저와 저희 엄마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였어요. 꼭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를 여행시켜 주는 것처럼 구셨죠.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언행 자체가 문제가 되셨어요. 아니, 사돈. 얼마나 좋으셔요. 우리 성민이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시고 원래 우리 셋만 가는 건데 사돈도 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위 잘 둔 덕에 이런 호사를 누리시네. 인물이 빠지나 성격이 흠이 있나. 재린이 얼마나 시집 잘 왔어요. 애가 가정적이고. 그러게요. 저까지 이런 구경을 다 시켜주고. 아유, 너무 좋네요. 절경도 그렇고. 아유, 풍경 멋있다. 전 시어머니 말이 매우 거슬렸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기라도 살려주고 싶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죠. 저희 엄마는 제가 시켜주는 여행인 걸 아셨지만 매번 집에만 있는 사이 혹여나 기죽을까 어머님의 장단에 맞춰주었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은 모른 채 어머니와 남편은 자꾸 엄마를 무시하였습니다. 꼭 여행의 불청객 마냥 엄마를 대했죠.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는데 두 모자가 저희 엄마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난 이거 양고기로 할까? 뭐가 맛있으려나? 이런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 뭘 골라야 하지? 재린아, 뭐가 맛있니? 어머, 사돈, 양고기는 너무 비싸다. 우리 아들 힘들게 돈 버는데 눈치가 좀 있으셔야지. 남의 아들 덕에 아주 인생 편네요. 네?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딸도 나가서 힘들게 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장모님. 이 돈 벌려면 저 앉아서 진짜 얼마나 클릭해야 하는데 그냥 닭고기로 통일하죠. 엄마도 괜찮지? 뭐? 네가 얼마를 버는데? 기가 막혀서 먹는 걸로 우리 엄마 눈치 주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어차피 내 돈 아니야? 너 그렇게 능력 있으면 너희 엄마랑 알아서 와. 이 티켓은 찢어버릴 거고
나랑 엄마는 먼저 갈 거니까. 어머니, 그 잘난 6년째 무직인 아드님이랑 알아서 한국 오세요. 전 갑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이혼해.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넌 갱생 불가야. 뭐? 너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니? 알아서 오라고? 아니, 티켓은 줘야지. 참나,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들 공무원도 했던 애야. 뭐든 잘할 수 있다고. 너 아주 후회할 거야, 지금 이 행동. 그 많은 중매 다 거절하고 결혼시켰더니만. 지금이라도 중매시켜서 결혼시키세요. 엄마, 가자. 일어나. 더 이상 상종할 필요 없어. 그럼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저와 엄마는 자리를 박차고 호텔로와 짐을 찾아 다른 숙소로 옮겼어요. 엄마에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고 깔끔히 이혼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죄송하다고도 했네요. 엄마는 너무 잘했다고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남은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고요. 남편은 무슨 돈으로 한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저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하자. 다짜고짜 이혼이라니. 그리고 그냥 엄마가 아들 기 한번 살려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기 살려주려고 나 무시해도 되고? 우리 엄마 깔봐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나 진짜 100번도 넘게 참았어.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무능력하면 인성이라도 훌륭해야지.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집에 너 집은 하나도 없으니까 몸만 나가. 그냥 너 집 빼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네 가서 수발 받으며 전업 투자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저의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머님은 회사도 찾아오고 전화도 하면서 이제서야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또다시 사태가 뒤바뀌면 금세 변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서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쉽지 않았던 선택 이혼. 이혼을 해보고 느낀 점은 진작 나버릴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홀가분한 것을 이혼을 하고 저는 회사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며 살고 있네요. 아직도 전 남편한테는 간간히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번호도 바꿨어요. 동문회에 나가면 남편은 아직도 코인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았고요. 동문들도 오히려 걱정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중 친한 동문은 말했죠. 너 성민이랑 이혼하길 잘했어. 코인 그것도 도박이야. 성민이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너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아, 그치? 그래도 뭐 이제 그냥 개 인생 열심히 살도록 응원할 뿐이야. 더 이상 욕할 것도 없고 그냥 신경도 안 쓰여 이젠.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변하기도 했고 이미 나와 가치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선택한 일에 후회만 해왔는데 제 인생에서 이혼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나 자신한테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로 인해 아직도 작은 후유증으로
살짝 다리를 저는 버릇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은지 전혀 모르고 가끔 후유증으로 심한 날들에만 어디 안 좋냐 소리를 듣는 정도예요. 다행히 증상이 심한 환자들보다는 증상이 미비해서 전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외동딸인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늘 걱정만 시키는 딸이었고 지금까지도 언제나 부모님이 항상 제 걱정을 놓지 못하셨답니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당연했지만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무조건 제 앞길 제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이제는 독립된 개체로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걱정인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제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끝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수긍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죠. 정상적인 여자랑 살아도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세상인데 저 병자랑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참네. 엄마가 속이 문드러진다 아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병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 꼭 그래야만 했어? 아무리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다지만. 아주 미비해요. 그리고 예전에 소아마비를 앓은 거고 지금은 거의 후유증도 없는 상태예요. 엄마도 보셨다시피 처음엔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듯이 저 역시도 단점 투성인데 몸 조금 불편했다는 이유로 결혼 반대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유리민 진짜 그거 하나 빼면 장점 가득한 애인데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속상해서 그러지. 내가 어디 가서 병자 며느리 얻었다고 얘기해봐. 다들 뭐라고 수군대겠어? 넌 진짜 엄마 마음 모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에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후회해도 네 팔자 네가 꼬는 거니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결혼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결혼이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조금이라도 불편한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는 걸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들은 상견례 때부터 시부모님들에게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미워하실까봐 애써 먼저 부모님께서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니면 참 멋지게 살아가실 분들인데 괜히 부모님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구나 라며 마음이 아팠죠. 인석이 보면 인물 참 훤칠하다 생각했는데 사돈 어른을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훤칠했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그러게 우리 인석인 이렇게 하자 하나 없이 멀끔히 키도 크고 잘생기긴 않았는데 유리민젠 왜 저 모양인지 사실 좀 놀랐어요. 뭐 말하기 전까지 몰랐지만 이게 또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 대보세요. 아들놈 하나 있는 거랑 척지기 싫어서 결혼은 허락한다만 이게 웬 믿지는 장사입니까? 이러려고 뼈 빠지게 아들 키운 것도 아니고. 대놓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면전에 대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아빠와 엄마는 얼굴이 굳어지셨지만 최대한 이 자리 좋게 해서 끝내보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전 정말 부들부들 화가 났고요.
말씀이 조금 무례하시네요. 그래도 유림이 저희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인데 그렇게 대놓고 마음에 안 드신다니. 당신 그만해요. 네, 사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저희 딸, 이제는 자기 앞가림 다 하면서 살고 있고, 사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들이 보기엔 아무도 소아마비를 앓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업에, 사실 저희 딸도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지만은 않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이면 뭐예요? 몸이 그런데. 애 낳아서 지구 엄마 닮으면 안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 에휴, 근데 뭐 어쩌겠나요? 제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펄쩍 뛰는걸. 정말 큰맘 먹고 결혼 허락하는 건 줄로만 알아요. 아셨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가 너무 무례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 참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냔 말이야. 그러라고 키운 줄 알아? 그리고 이왕 결혼 허락한 거 저희가 굉장히 믿지는 장사인 거 알죠? 예물 예단 혼수 아파트까지 싹 다 해와야 할 거예요. 엄마,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아닙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대출 껴서 아파트까지 해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시어머니를 말려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으름장을 내며 으르렁대었고 전 얼굴이 화끈거렸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은 상견례 장이더군요. 마음속으로 이 결혼을 없자고 100번 생각했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겠다는 믿음, 신뢰 하나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한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 고개조차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다독여 주셨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한 딸이 선택한 이 결혼을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나 엄마 아빠가 싫다고 하면 이 결혼하지 말까?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아할 사람들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이런 거 겪어야 해? 결혼 안 하고 말지.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면서 결혼하기 싫어. 뭐 내가 내 앞가림 하나 못하겠어? 그래도 네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빠가 외면할 수가 있어? 우리 딸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다 아는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재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네가 지금에서야 네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건데 아빠는 이런 거 100번 겪어도 괜찮아. 네가 괜찮으면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휴, 엄만 모르겠다. 우리 딸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에 시집가야 하는지. 인석이만 보면 당장이라도 결혼 추진이지만 네 시댁 자리 자체가 엄만 너무 별로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면전에 대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꼬락서니. 에휴. 그만해요. 애 마음 불편하게. 우리 딸이 처음으로 좋다고 하는 남자인데 옆에서 우리가 지지해 줍시다. 묵묵히 말이에요. 아빠의 말에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했지만 저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부족한 딸 하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걱정만 끼치고 결혼할 때까지도 걱정을 끼치는구나 하며 결혼하고 나서는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먹었답니다. 내가 행복해하면 부모님이 행복하시겠지. 그래 이것만이 전부고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불편했던 마음들도 풀리실 거라 여기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버티고 버텼어요. 이런 거 하나 못 버틸 각오로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도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참아내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도무지 곁을 내주시지 않는 분이었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님도 참 양심 없다. 뭐 이제 병자딸 해치웠다 이거야 뭐야? 결혼 전엔 그렇게 우리 집 가전도 바꿔주고 사돈사돈하면서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입 딱 씻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말해봐, 네 입으로.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하셨겠어요, 어머님. 그냥 제가 잘 살길 바라실 뿐이겠죠.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언짢으신 거예요? 병자딸 우리 집으로 넘겼으면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딸도 꼴랑 하나밖에 없고 너희 집 얼마나 잘 사냐? 가정만 바꿔줄 게 아니라 요새 내 몸이 좀 안 좋아 이것저것 다 쑤시고 아프고 나이 들어서 멀쩡한 데가 없어. 안마기 좀 사줬으면 싶은데 우리가 너 받아준 것만으로도 그 집에선 아주 감격할 일 아니니?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부자인데. 병자딸. 저희 부모님이 인석 씨 보고 꼴통대학 나와서 좋겠다 하시면 좋겠어요? 말 좀 제발 가려하세요. 참고 있으니까. 뭐야? 꼴통대야? 너 속으로 우리 아들 무시하고 있었지? 이 병자가 어디서 우리 아들 대학 가지고 따따붙다 말이 많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병자 보고 병자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내 식구가 이런 병자라니 진짜 안 믿겨. 나는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의 요구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아빠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셔서 꽤 부유한 편이었고 그런 집의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삶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은 혹시라도 제가 책이라도 잡힐까 시부모님 때 가정까지 다 바꿔주시고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는지 이번에는 안마기를 좀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였어요. 얼토당토 없는 소리에 딱 잘라 거절했지만 참 끈질기게 요구하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부분을 들어드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딱 잘라 시어머니에게 거절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안마기 나중에 인석 씨랑 상의해서 저희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왜 그것까지 해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했다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도 없고 제가 무슨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요. 뭐야? 너 정상적인 집에 네가 시집 갈 수나 있었겠어? 너같이 파란 쪽 질질 끄는 애가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에 시집을 오냐고. 소방 맞아도 한참 전에 맞았지. 내가 처음부터 속은 거 생각하면 아주 열불이 터져. 그럼 너네 부모가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저 발 안 끌고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미미한 후유증만 남아있는 건데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것도 당사자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건데요. 말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마기는 인석 씨랑 상의해서 한번 구매해 보는 걸로 할 테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뭘 바라시거나 당당히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자 주제에 날 가르치는 거야? 아주 가지가지한다. 내가 저런 병자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정말 화가 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그리고 안마기 사건이 대두가 되어 절 더 괴롭히려 했고, 신혼집과 시댁이 3분 거리인데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 무조건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며 새벽마다 그렇게 전화하여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잠도 없으신지 5시부터 일어나서 전화를 하는 통에 정말 돌겠더라고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며느리로서 아침밥 차려드릴 수 있다고 좋은 마음을 먹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마음이 되기는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침부터 바쁜 출근 시간에 꼭 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화를 내었거든요. 또 엄마 전화야? 아, 돌겠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가서 얘기 좀 할게. 아침마다 출근해야 하는 사람 붙잡고 와서 밥을 하라니.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나도 볼 때마다 엄마가 이런 분이었나 싶으면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아니야, 집도 가까운데 아침밤 정도야 해드릴 수 있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불평불만 가지면 또 나만 화나잖아. 갔다 올게. 힘들면 꼭 말해, 알겠지? 내가 못하게 할게. 너도 참지 말고 나한테 하소연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하란 말이야. 다행히 남편은 전적으로 내 편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정 간신히 일어나 어머님 아버님께 밥을 차려드렸으나 막상 차려드리면 드시지도 않고 그저 천으로 덮어 놓으라고 하셨죠. 아버님 또한 거의 어머님 손아귀에서 지락펴락 당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아침을 차리는 걸 보고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 2달을 그렇게 아침밥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을 드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남편 또한 아침에 바쁜데 출근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시댁에 가는 걸 말렸고요. 다 차렸니? 거기 천으로 덮어놔라. 이따 점심에 먹게. 그리고 좀 똑같은 반찬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해라.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롭니? 먹는 것도 고역이야 아주. 몸 불편한 며느리 받아줬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네가 며느리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와서 아침마다 밥해. 그리고 출근하고. 옛날엔 다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드시지도 않는데 매번 이렇게 차려만 놓으라고 하면 저 좀 황당하긴 해요. 출근길도 좀 먼 편이라 빨리 준비해도 거의 간당간당한데 이렇게 밥까지 매번 차리고 출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안 드실 거면 그냥 저녁을 차려드리면 안 될까요? 저녁은 잘 드시니까요. 아버님도 저녁에 일찍 들어오시고 하니 제가 보기엔 저녁이 날 것 같은데. 뭐야?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차리라면 넌 차리는 거야. 병자 며느리 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얻어먹어? 양보한 거다. 병자라서 못하겠네요, 어머니. 이렇게 힘든 걸 병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한데 아침은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차려 드세요. 그놈의 병자. 말끝마다 어머님은 절 병자 취급하며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곤 했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정말 엄마뻘 되는 사람이 저에게 저런 모진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뛰쳐나온다면 평생 부모님의 대못을 박는 것 같아 걱정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래도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다 싶어 사실 저 말이 있고 나서부터는 대놓고 안 가기로 마음먹었죠. 안 간 지 딱 3일째가 되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밥상을 차리러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난리가 나셨고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와 집을 엎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최신형 핸드폰을 박살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같은 시부모 아침밥 3번이나 안 차려줬다며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원래도 화가 많으셨지만 이 모습을 보니 놀랐어요. 너 시애미 말이 우습냐? 내가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차리라고 했지? 그걸 무시하고 네가 오지를 않아?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자는 거야? 전화도 안 받는데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어. 네가 3번이나 감히 내 말을 어겨? 드시지도 않는 밥 왜 차려야 하냐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전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 못해요. 분명히 차려드릴 수 있다곤 했어요. 어머님이 밥을 드신다면. 근데 드시지도 않는 걸 제가 뭐하러 가서 아침부터 해야 해요? 억지 좀 그만 쓰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차라리 차려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 엄마, 그만해.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러려고 결혼 허락한 거야? 가운데서 아들만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이럴수록 나도 엄마한테 정 떨어져.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시라고요, 제발. 뭐? 인석이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다 저 병자년이 조종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어디 맛 좀 봐라. 시어머니는 눈이 획가닥 도셨는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제 핸드폰을 박살내었어요. 받지도 않는 전화 필요도 없지 아니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부서진 핸드폰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인간과 앞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답지 못하게 당장 나가요. 가뜩이나 우리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진짜 이러실래요?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얘가 며느리로서 며느리 도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도리 좀 알려주겠다는데 네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 고부 사이에 끼어든다는 거냐?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얘 고단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어쩜 이리 생각들이 짧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시려고 아침밥 운운하면서 괴롭히는 거 몇 번이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애초에 며느리로 절 왜 들이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요? 뭐, 어른? 너 지금 나한테 어른답지 못하다고 했어? 다리만 병자인 줄 알았더니 생각하는 것도 이거 완전 병자 아니야? 네 집에서 뭘 배워왔어? 병자 딸년 아주 곱게 오냐오냐 공주님처럼 키웠겠지. 뭘 가르친 거나 있었겠어? 사돈이 와서 빌어야 해. 엄마, 말 조심 좀. 유림아,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 일단 지금 둘 다 흥분했으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하자. 시어머니의 또다시 병자라는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길로 전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저런 시어머니와 이제 함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이죠. 막상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다 부서진 상태라 전화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남편이 따라 나왔지만 남편에게도 괜히 화를 내며 제 갈 길을 묵묵히 갔어요. 갈 길을 가다 보니 막상 도착한 곳은 저희 친정집이더라고요. 친정집에 도착을 하고 얼마나 하염없이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게 불효를 저질렀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정말. 아니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니? 됐어. 잘 나왔어. 당장 이혼해. 그런 집에 너 어울리지도 않았어.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너를 구박했다니? 자기네 집이 얼마나 잘났다고? 꼴랑몸 멀쩡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애를 괴롭혀? 미안해, 엄마, 아빠. 인석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랑 어머니 옆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냥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더 이상 인석 씨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이제 그 옆에서 시어머니 얘기 듣는 것도 지쳤어요. 미안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미안해, 정말. 제 모습을 보고 강분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참 침착했고 오히려 제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무슨 결심을 했는지 골프채 하나만을 들고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나가자 혹시라도 사람을 때리거나 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아빠를 말리러 쫓아나가셨죠. 그리고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도착한 곳에 다다랐을 때는 시어머니네 집 주차장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분노한 친정아빠가 시부 최신형 벤츠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경보음이 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헐레벌떡 사색이 돼서는 집에서 나왔죠. 시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으로 뽑은 최신형 벤츠가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엄마와 전 말릴 새도 없었고 아빠는 묵묵히 벤츠를 골프채로 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말이에요. 늘 온화했던 아빠이기에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이나 아세요?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너네 장인 말리지 않고? 아버님 고정하세요. 유림아, 아버님 좀 말려봐.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발 먼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아니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에요? 병자 딸을 두셔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꼭 병자 같네. 예, 경찰 불러라.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고 아무리 돈이 차고 넘쳐도 그렇지.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주 합이고 뭐고 없을 줄 알라고. 시댁은 아빠가 하는 행동이 난리가 났고 곧이어 아빠가 입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양한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답니다. 당신들 집배 당장. 계약 끝나가지. 전세금 올릴 거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그리고 당신 정년퇴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 관리인 면접 받더라. 채용한다고 한 거 취소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손가락 빨고 잘 살아봐. 그리고 너 우리 딸 평생 지켜준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빼게 만들어? 너도 너네 부모랑 손절할 거 아니면 당장 이혼해. 난 내 딸 다신 저 집안에 안 보내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그쪽 집이라니. 분명 젊은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남편 경비 취직한 곳이 당신 건물이라고? 아니 아무리 부자라지만 집이 몇 채에 건물이 몇 채였단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믿기 싫음 등기부등본 떼보던가. 치졸하게 이렇게 나오고 싶진 않았는데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갈 줄 알아? 내 딸 눈에 눈물 뺀값 혹독히 치르게 해주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더 없이 살아봐.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그저 딸아이 하나 잘 살길 바랬던 것뿐인데. 사실 시어머니네가 살고 있던 집은 저희 아빠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어요. 제 집을 구해주시면서 마침 매물로 나온 시어머니 댁까지 구매하셨고, 전세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걸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한 시아버지는 노후에 쏠쏠하게 용돈벌이라도 할 겸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이 되셨는데, 그 건물마저도 저희 아빠 건물이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빠 혼자 알고 계셨고, 굳이 저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이었어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사색이 되고 말았죠. 당장에 본인들이 쫓겨나게 생겼으니 그럴만도 했고,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나? 딸 가진 죄인이라고 나름 신경 써서 혼수의 예단에 집에 바리바리 우리 딸 예뻐해 주십사.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당신들은 내 딸을 돈 그 이상으로 보지도 않았지. 우리에게 아픔이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그저 감사하기만 한데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절대 용서 안 해. 그런 줄 알아. 장인어른 고정하세요. 제가 어떻게 유림이랑 헤어지겠어요. 전 유림이랑 결혼 마음 먹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림이랑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유림이 없인 안 돼요. 그럼 자네 부모들이랑 인연을 끝내야지. 난 내 딸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게 안 된다면 헤어지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부모님과 절연까지 하겠다고 하였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남편이 절연하겠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하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곧 빈털털이 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에 아들까지 잃었다는 게 아마 최고의 고통이었겠죠. 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 사랑해주는 아빠한테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뚝뚝 흘렀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짓말. 내가 왜 저 병자 때문에 내 아들을 잃어야 해?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릴 이렇게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만 깨어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다 너 때문이라고. 정신 차려요. 당신 욕심으로 이렇게 된 거지. 예초부터 당신은 내 돈 보고 그나마 나랑 인석 씨 결혼 허락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나 때문이라니.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남의 아픔을 즐기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 다 벌 받는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 아니 아저씨도 늘 방관만 했죠? 방관자가 원래 더 나쁜 거예요. 당신들한테 받은 상처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들 다신 안 보는 것만으로도 묵은채증이 풀리는 것 같네요. 인석 씨도 힘든 결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물론 남편과 함께 말이죠. 시부모님들은 이 일을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는 뱉은 말들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셋집에서 쫓겨난 시부모님은 아버님의 남은 퇴직금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고 시아버지가 일하려고 했던 곳도 결국엔 못 가게 되었죠. 잔뜩 약이 오른 시부모님은 저희 아빠에게 기물파손죄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다행히도 차량 명의가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편 명의로 차를 뽑으신 거였거든요. 정말 모든 게 저희를 다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당한 시어머니에 대한 폭언과 무시에 대한 대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정이지만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어요. 법정까지 가고 나니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는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니? 내가 사람 아픔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인석이 어떻게 키운지 알잖아. 아니요. 전 당신이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병자 며느리 늘 창피해 할 거잖아요. 말끝마다 병자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꼭 벼랑 끝에 몰려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이제 알아서 살아보세요. 두 분 사지 멀쩡하니. 잘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병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죠. 몸뚱이 멀쩡한 분들이. 인석이랑 연락 좀 하게 해줘라. 아니,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아빠 전화도 안 받아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인석이가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닌데. 어쩜 이렇게도 모른 척을 하는지. 내가 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설득해줘.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빌면서 아들과 연락 좀 닿게 해달라는 그 모습을 뿌리치고 전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이 제 행복한 것임을 많이 깨닫고 살고 있고, 늘 울타리처럼 저희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을 끔찍이도 예뻐해주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지금에서야 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쁜 하루하루입니다.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제가 늘 모진 소리를 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 지금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오히려 가끔은 제가 미안해할 때가 더 많긴 해요. 저 하나 때문에 그래도 핏줄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끊어낸 사람이니까요. 평생 저만 지켜준다는 말, 그리고 나 없인 절대 살 수 없다는 남편이 약속을 지켜주어서 또 고맙기도 하고, 이 글을 쓰니까 더욱더 고마워지는 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하여 내 스스로 작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더한 일을 겪어 굉장히 강해졌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제 멘탈 성장에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콤플렉스가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이걸 이겨냈을 때의 그 쾌감 모두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글솜씨는 없지만 길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사연으로만 시청하다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치의생사라는 과를 나와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치과 간호사라고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네요. 19살 어떤 학과를 가야만 비전이 있을까 고민하던 시점,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4년제 치의생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라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졸업 후에는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었죠. 운명이었을까요? 치과위생사 인턴으로 처음 취직한 곳에서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사내 연애 아닌 사내 연애를 이어갔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이제 막 인턴 실습을 마친 졸업을 앞둔 치대생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밥을 먹다가 연애까지 이어졌는데 약간 까칠할 것 같았던 처음 외모와는 달리 너무 순하고 다정한 모습에 이끌려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연애를 하면서 치과라는 공통 분모 덕분에 재밌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나가고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개인 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페이닥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대학병원은 치과 위생사가 대부분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 상태였습니다.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 좀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싶어 2년의 계약을 거절하고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도중 남자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치과에 있는 과가 분야별로 있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통합적인 시스템인 개인병원에서 남자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직원들 보는 눈도 불편할 것 같았고요. 병원 시스템도 괜찮고 5년차 직원을 구하고 있어서 세인이 네가 하면 딱일 것 같아. 대표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진료 스타일 맞춰보고 개원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알면 불편해할 거고 나랑 오빠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직원들 눈이 좀 걸리네. 대표 원장님도 은근 압박 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병원 분위기나 복지 그런 것들 다 괜찮은 거야? 개인 병원은 또 처음이라 많이 떨린다. 대학병원 같은 시스템도 아닐 거고 그래도 오빠랑 의지하면서 다녀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때 당시 남편은 페이닥터 2년 정도를 하고 병원을 오픈할 예정이었어서 저와 결혼 후 함께 일하기를 희망했네요. 저 역시 저와의 미래를 꿈꾸는 그한테 고맙기도 했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더욱더 미래에 대해 부풀었어요. 간혹 병원의 대표원장과 치과위생사 실장이 부부인 경우가 있어서 솔깃했었고 이미 머릿속엔 상담실장이 되어 남자친구와 병원을 운영할 생각에 부풀어 잠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도 잠시 마음을 먹었죠. 남자친구에게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페이닥터로 일하는 병원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꼬였던 것 같네요. 처음엔 서로 연인 사이가 아닌 척 일을 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 연애가 재밌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데스크 선생님이 저에게 환자가 제 이름을 콕 집어서 저에게 스케일링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놀랐죠. 일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제 이름을 호명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하다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개인 병원에서는 지정제로 스케일링이나 진료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다른 환자에게 저를 소개를 받은 줄 알고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약한 날이 되었고 환자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딱 보기에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여성분이셨어요. 그 환자분은 접수를 하시고 데스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건네셨는데 약간 느낌이 쎄했죠. 당신이 윤세인 선생인가요? 오늘 스케일링 특별히 그쪽한테 해달라고 전화까지 해서 따로 예약한 건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녀가셨던 환자분들 중에 소개받으신 건가요? 제가 건넨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쎄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연이어 보고만 있었습니다. 스케일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무래도 치석이 많이 쌓여 있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아프지 않게 봐드릴게요. 여기 앉아보시고 마취각을 먼저 하시고 옆에 타구에 뱉으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물음에도 대답이 없던 환자분을 뒤로 하고
스케일링에 들어갔습니다. 왜 굳이 저에게 예약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분은 예민 그 자체였습니다. 입가에 튀지 않는 물을 가지고 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시고 시리다고 화를 내시고 진료실에서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저도 이 시간만을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열심히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환자분을 일으켜드렸습니다. 역시나 스케일링을 받는 내내 불편했다는 소리를 함께 들어야 했죠. 아휴, 이렇게 못하는 스케일링은 처음이네, 진짜. 너무 시리고 아프기만 하고. 아우, 정말 못하면 못한다 말을 할 것이지.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나요? 환자분께서 치석이 좀 있으신 편이라 아마 떨어져 나가면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양치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네,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나를 가르쳐? 진료실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자 대표 원장님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사과를 받은 후에야 씩씩거리며 그 환자는 돌아갔네요. 치과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경력자로서 좀 너무 창피하고 원장님 볼낯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욕을 겪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네요. 퇴근 시간 후 남자친구와 연락해 근처 밥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던 얘기를 했죠. 아까 있었던 상황에 대해 그냥 넋두리라고 할까요? 넋두리를 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는 공감해주거나 제 기분을 살피기는커녕 대답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남자친구마저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니,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아까는 어디 갔었던 거야? 나 진짜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 도대체 날 어떻게 알고 지정하신 거지? 아니, 나를 무슨 철천지 원수 보듯 했다니까?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마냥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예전에 내가 보던 환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네. 멘탈 털리는 하루다, 진짜. 그랬어? 난 아까 잠깐 일 좀 보느라 상황을 잘 몰랐네. 에이, 그래도 좀 치아에 많이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널 어디서 소개받고 오신 거 아닐까? 그래도 오늘 일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진짜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냥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잊어.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찝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겠나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 병원에 적응할 때쯤 남자친구는 개원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개원 준비를 하며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산 넘어 산 넘어야 할 고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가족이 만나는 거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너무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혹시 아들이 의사라고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남자친구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일단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보고 놀라지 마. 알겠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좀 있었거든. 무슨 소리야?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지? 진작 정부 칠 겸 찾아뵀어야 했나? 너무 떨린다. 엄마가 말이나 표정은 쌀쌀 맞아도 처음이라 그러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일단 오늘은 엄마 기분 좀 맞춰주라. 당연하지. 그래도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내가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들게 행동할게. 걱정 마.
이렇게 말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저를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마음은 편했네요. 올라갈 길만 남았으니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친과 남친 부모님 선물을 사서 약속한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빠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그 전에 스케일링을 저에게 예약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얼어붙어 멍하니 서 있자 어머님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반가워요. 저면이 아닌 거는 알고 우리 구면이죠? 우리 아들 만나는 사람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혹시 미리 내가 찾아갔다고 해서 언짢거나 불편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워낙 순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꼬치꼬치 물어봐서 찾아간 거예요. 괜찮죠? 세인아, 자초지종은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그때 엄마가 널 많이 궁금해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엔 너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래도 자연스레 얼굴도 트고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했던 환자가 남친 어머니였고 절 일부러 보려고 예약을 했다니요. 그것보다 예약을 하고 와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병원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컴플레인을 하셨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던 그때 아버님 되시는 분은 그래도 점잖이 말씀을 많이 걸어주셔서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반가워요. 그래도 둘이 만난 기간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도통 소개를 시켜줘야 말이지.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와이프가 궁금해서 짓궂게 가본 모양이더라고. 내가 뭐라고는 했는데. 네. 당황스럽네요. 그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계속 신경이 쓰였었는데 혹시 치아 시리신 건 괜찮으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어른이 그런 거 체크 안 해줄까 봐요. 덕분에 아들이 시리지 않게 해줘서 지금은 괜찮네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아까운 의사 아들의 며느리는 치위생사라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조합이지만 아들이 너무 좋다고 사정해 허락한 느낌이 났죠. 그에 반면에 예비 시아버님은 지금의 남자친구처럼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계속 말 걸어주시고 저에 대해 궁금해해 주신 덕분에 불편한 식사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과 저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일단 너무 화가 났죠. 아까는 어른들 계시는 자리라 별말을 못했지만 어떻게 나에게 언질 한번 주지 않냐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 동안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정말 처음이었고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는지 싹싹 빌었어요.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남친을 보니 어물쩍 넘어가는 사건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절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서 마음에 걸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고 예비 시아버님만은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머님은 차차 결혼하면 친해져야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남자친구 핸드폰을 우연히 보다 남자친구가 했던 잘못들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지인의 지인들이 부탁한 진단서 허위 작성 목록들이 있었죠. 지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너무 놀래고 손이 떨렸어요. 이제 개원도 해야 하고 의사로서 경력도 쌓아가던 그때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니요. 이건 엄연히 범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다짜고짜 남자친구에게 물었네요. 이게 뭐냐고. 지금 그동안 아는 지인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초기에 개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렸네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알아야겠어서 남자친구를 몰아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오빠,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범죄인 거 알아? 허위 진단서는 면허 취소야. 자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집도 한평생 나 공부시키느라 어려운 거 너도 알잖아. 이제 나도 결혼해야 하고 언제까지 페이닥터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 안 들어?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모질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합리화하지 마. 오빠를 위해서겠지. 남들 페이닥터일 때 결혼 잘만 해. 오빠 혼자 안 되면 이제 둘이 벌어서 차근차근 모아 개헌하면 되지. 이렇게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개헌을 서둘러야 해? 오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네가 몰라서 그래. 의사들 이런 경우 꽤 종종 있어. 나도 그러니까 쉽게 했던 거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일단 나 좀 쉬고 싶다. 지금 회피하는 거야? 내가 지금 틀린 말 해? 오빠, 이제라도 그만둬. 나 진짜 오빠가 이런 짓 하는 거 너무 싫어, 응? 제 말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그 사이 우리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병원 인턴 시절에 만났던 순수했던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고 뭐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싶었죠. 병원 하나 거뜬히 개원시켜줄 여자를 만났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겠지 생각하며 제 자신도 자책해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진단서 작성을 원했던 사람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제 남친도 같이 신고 접수가 되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법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꼴이라뇨. 일단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루 종일 뛰어다녔네요. 계속되는 조사에 결국 남자친구는 허위 진단서 작성이란 죄목으로 벌금과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고서야 남자친구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나 싶었죠. 결국 다니던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고 남자친구는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그나마 연인인 걸 몰랐던 병원 분위기라 저는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직원들도 너무 충격적이라 하루 종일 남자친구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참고 다녔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리자 싶어 이악 물고 더 열심히 일했네요. 이 사건 자체를 저와 남자친구 외에는 몰랐던 일이라 양가 부모님들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두 집안 부모님들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끼리 애써 수습하며 그래도 결혼 준비는 해 나갔네요. 결혼을 하면 그래도 가정이 생기니 철없던 남자친구도 변할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의사 면허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 허가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만 제가 고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에 저로서도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더 열심히 살아갔어요. 남편은 재교부 신청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저 역시 치과에서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치과 총괄 실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던 고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듯 했죠. 처음엔 다 맞춰드리자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집안의 가장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찰나에 어머님께서 아들을 두둔하시며 저를 못마땅히 하실 때마다 저 역시 어머님을 미워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집 대출빚에 고정생활비에 제 벌이로도 넉넉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돈에 쪼들리니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갔습니다. 일터에 나가서는 악착같이 환자 상담을 하고 매출을 끊어내고 병원 인센티브 금액을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렸네요. 의사 남편 만나 개원하여 그 병원 실장으로 일할 생각에 행복하던 때도 있었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쉽게 모든 걸 가지려 해서 벌을 받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던 즈음 저희에겐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죠. 당장 생활비도 모자란 시점에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했고 아기가 생기니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 힘을 냈답니다. 아무래도 병원 특성상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오픈하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실 눈치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뱃속에서 응원해주는 아기 천사와 집에서 열심히 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낮에 나와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낮엔 공부를 하였기에 집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반찬을 해서 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낮에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죠. 부모님은 아직도 페이닥터로 일을 하는 줄 아시거든요. 엄마는 역시 다르다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었어요. 그러곤 전화가 왔죠. 세인아, 엄마다.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좀 들릴 수 있니?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좀 있는데 시간 되니? 저도 엄마 아빠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찰나에 잘됐다 싶어 알겠다고 한 뒤 저녁이 되어 친정집에 들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깜짝으로 알려줄 소식이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했네.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너 사실대로 말해. 최서방 지금 혹시 휴직했니? 오늘뿐만 아니라 종종 낮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가면 늘 집에 있던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뭐 혹시 숨기는 건 없고? 아니면 고민거리라든지 있으면 다 말해봐, 얼른. 엄마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엄마 눈에는 이상해 보였던 거죠. 우리 딸이 행여 혼자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해 주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일이 좀 있어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오빠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지금 재교부 신청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랑 아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당장 오빠가 일을 못하더라도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힘들지 않아. 오빠 면허 다시 신청되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설사 안 되더라도 젊은 사람 둘인데 이 세상 잘 살 수 있지 못 살겠어?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알겠지?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너가 괜찮다면 됐어. 우리 딸 금전적으로라도 힘들면 아빠한테 미리 말하지. 재서방도 힘들었겠다. 에휴, 미리 말을 하지. 엄마는 제 말이 끝나고 절 많이 안아주셨어요. 저 혼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차피 면허만 다시 신청되면 될 일이니 가족들 걱정 끼치지 말자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시켰던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 씩씩하게 울음을 그치고 엄마 아빠한테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죠. 역시나 엄마 아빠는 저보다도 더 기뻐하셨지만 지금 생활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 한편으론 제가 더 고생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먹고 싶은 건 없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우리 딸. 그렇게 친정에서 눈물 한 바가지를 쏟고 집으로 오는 길,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겠다 생각하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끈 다지는 것도 잠시 금방 제 의지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계기는 저를 각성시켜 주었죠. 친정에 다녀와 집에 와보니 시어머님이 와 계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남편 오늘 쉬는 날 모처럼 일찍 들어와 밥이나 해줄 것이지. 지금 일 끝나고 어딜 들렸다 와? 아, 엄마. 아, 왜 그래? 세인이 오늘 잠깐 장모님 댁 다녀온다고 했어, 나한테. 내가 저녁 알아서 먹는다고 했고. 아, 왜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어디 남편 혼자 집에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내가 너 뭐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배운 거 없고 번 데 없어도 그래도 남편 봉양 잘하겠다 싶어 끝내 결혼시킨 건데 지금 기본적인 것도 하나 안 하면 도대체 네가 우리 집안에 왜 들어와 있니? 네가 어딜 가서 의사 남편 만날 줄 알아?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네, 이게.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님 결혼 전부터 저 진짜 마음에 안 드셔 했던 거 다 알아요. 이유는 의사 아들 병원 하나 차려줄 며느리 없나 찾았는데 갑자기 평범한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겠죠. 저 그래도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한 거 없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한테 맞추고 살았다시피 했네요. 첫 만남에도 어머님이 무례하게 저 찾아오셨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충분히 더 좋은 며느리 얻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머님이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남편의 면허 취소 사건 이후로 참고 독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들이 시어머님 한 소리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소엔 더한 말도 하시는 분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니 더 화가 나 심하게 말이 나와 버렸네요. 엄마, 왜 그래? 세인이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아? 지금 세인이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세인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세인아, 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남편이 서둘러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어머님은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제 탓을 하였죠.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했었다고 더 화를 내었죠. 어머님이 더 화를 내니 남편은 말을 아꼈죠. 내 아들 아주 조정 잘해놨구나. 너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 줄 알구나 하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우리 아들 나가서 월 3천 버는 애야. 아니, 이것보다 이제 더 벌겠지. 너같이 꼴랑 2, 300 버는 애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본수에 맞지 않는 시집 왔으면 처음 했던 것처럼 조신한 척이라도 해야 봐줄만 하지. 너 지금 어쩌려고 이래?
당장 이혼당하고 너랑 니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이게 아주 눈에 패는 게 없어가지고 어딜 대들어? 우리 아들이 뭔지라고. 너 같은 걸 만나서 아직까지 페이닥터나 하고. 너만 아니었음 병원 차려주겠다는 여자들 줄 섰어. 알아? 두두둑 현관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들 현관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희 아빠였네요. 오늘 그렇게 제가 울고 간 것이 신경 쓰여 최서방 기 좀 살려줄 겸 저 위로도 해줄 겸 위로자 방문했던 것이었죠. 전 그렇게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시댁에서 이런 처우를 당한 걸 본 아빠는 너무 놀라 들고 오신 소지품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사돈,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 딸한테 이렇게 대한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발이 부르트도록 최서방 먹여 살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돈한테 이런 취급받고 그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 광경이 사돈이 늘 우리 딸에게 하는 행동 맞나요? 자네 이런 걸 보고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왔었나? 자네가 말해보게. 아주 교양 없게 남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지금 뭐가 어째요? 아니, 내 말이 틀려요?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렇게 기우는 결혼 누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덥석 시집을 오나요? 양심도 없어 유분수지. 그 딸을 보면 그 집안을 안다고. 의사라고 홀랑 넘어가서 옳다구나 시집 보낸 그 집구석도 똑같지. 내가 우리 아들 봐서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네요. 막상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애들 이혼시키자고요. 우리 아들이야 의사니 세장가 가도 잘 갈 거고 애는 그쪽 내가 키워도 상관없으니 이혼만 해줘요. 너 당장 이혼해. 너가 어디 페이닥터 할 급이니? 너 병원 차려준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 알아? 번갈아 아빠와 남편을 보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허탈하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뒤에서 숨어 눈치만 살피는 남편이 세상 쪼다 같아 보였네요. 저랑 저희 아빠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꼴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남편, 우리에게 와준 아기 천사, 이 모든 걸 내가 떠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생활은 안정되어 갈 것 같았고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나중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만 참자, 나만 잘하자,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제 스스로만 달달 볶았네요. 시아버님과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기에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니까요. 예쁜 아기를 낳아도 제가 낳았다는 사실에 또 아기도 미워하실 것 같았어요. 이젠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오픈하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이미 어머님 눈엔 의사의 환장에 어떻게든 결혼까지 해 아들만 고생하고 저는 남자 잘 만나 편히 사는 여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말대로 이혼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월 3천 버는 아들이요? 아드님이 그러던가요? 세인아, 그만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나중에 우리 둘이 얘기하자. 엄마한테는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진정해. 그래, 너 말 잘했다. 이혼 절대 부르지 말아라. 월 3천이 뭐니? 지금쯤 더 벌 텐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순 있겠니? 애 딸린 이혼녀일 텐데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 늦게 하라니까 에휴 말도 안 듣고 정말. 이게 뭐야? 애까지 생겨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님의 막말은 여태껏 들었던 막말 중에 최고치를 향해 갔죠. 아니, 이런 김에 어서 떨어져 나가라고 저에게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기대에 부응해드리기 위해 저도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월 3천 버는 아들, 치과 의사 면허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의사 아들 하세요. 어머님 아들 지금 제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세요? 결혼 전에 이미 면허 취소 당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수입니다. 근한 대출도 안 나는 백수요. 알겠어요? 어머님 머리에 좀 빠르신 분이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어머님 백수 아들 그동안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실질적 이 집 대출값, 생활비 다 제가 벌고 있고 어머님 아들 입에 들어가는 식대도 아쉽게도 제가 번 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어머님 철마다 여행 경비, 용돈, 선물 다 제 돈으로 한 거고요. 어쩌죠? 월 300버는 며느리가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이 집 이끌고 있었네요. 3년 뒤 면허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과연 쉽게 나올까요? 어머님, 이제 무능한 아들 데려가세요. 반품합니다. 전 이제 여기서 손댈 거고 어머님 하신 말씀대로 아드님 재장가 가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에게 친권 양육권 제가 가져갈게요. 더 이상 왈가왈부 말고 협의 이혼으로 끝내죠. 하고 방에 들어가 아빠 보고 트렁크 싸는 걸 도와달라고 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남편을 보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토록 믿는 아들, 이제 의사 면허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터트릴 걸 예상 못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고요. 시어머님은 놀다 남편 보고 얼른 얘기하라고 다그치는 모습 뒤로 짐 싸서 나왔네요. 집 가는 길 친정 아빠 보고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친정 아빠는 그래도 집 가는 길 절 많이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친정에 와 남편, 아니 전 남편 전화를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동안 제가 뭘 지키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미련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며 허탈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은 면허 재교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혼을 결정했지만 중간에 시어머님의 장문에 톡 놓아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 제가 꼭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용서되진 않고요. 전 남편이 힘들어해 문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알거든요. 어머님의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문자를 보고 그냥 일십했네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잘못 끼운 단추 지금이라도 다시 끼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아이는 출산하여 간간히 면접, 교섭권에만 아이를 만납니다. 남편이 시험에 붙어 다시 떳떳해지면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인생을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많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인생에 이렇게 큰 교훈을 남겨줬던 사람이라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쓰다 보니 길지 않은 인생, 저에게도 큰 시련 하나가 왔다가 갔구나 싶네요. 지금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 인생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이 시대의 돌싱맘들 화이팅을 남기며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